이 돈 다 혼자 가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엄마, 혼자 이 돈을 다 챙기실 생각이세요? 우린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제 자식들의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70살 박미순, 남편을 보낸 지 5년.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자식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병원비, 교육비, 전셋돈, 결혼비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의 사업 초기 자본이 되었고, 손자들의 입시, 학원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 밖의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남긴 유산, 10억 원. 그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 그 순간 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던 눈이 아니라 돈통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준우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기호는 계산기를 집어들 듯한 포즈를 취했으며 정은이는 침묵 속에서 뭔가를 깨닫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얘들아, 비웃지 마. 너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모를 거야.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된 거야. 이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을 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미순입니다. 올해 70입니다. 남편 박병호는 15년 전 뇌졸중으로 갑자기 저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55, 아직 일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맏형 준우는 그때 45, 아직 자기 자식들 교육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기호는 40 가까웠고 셋째 정은은 30 초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최소한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자기들도 바빴습니다. 자기들 가족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남은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 것. 새벽 3시, 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직도 동이 트지 않은 거리를 나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시금치, 고추를 다지고 멸치를 볶고 계란을 계란말이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항상 누렇게 고추색이 들었고 팔목은 관절염으로 아팠고 무릎은 굳어갔습니다. 오전 7시에 시장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후 9시에 닫았습니다. 주에 6일. 이 일을 15년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준우의 아들이 서울 대학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사교육비를 줬습니다. 5천만 원. 그때 제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기호의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결혼식장 예약금을 줬습니다. 1,000만 원. 정은이가 가게를 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지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엄마, 고시원에서? 왜 좀 더 큰 곳에? 애들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이 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시원의 반지하 침침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발목 높이의 빛을 보며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아직 제 손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제 인생에는 복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 박병준입니다. 그는 제 남편과 달랐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병준 형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성공하고 소규모 건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만났습니다. 설날 오후 병준 형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반지하 고시원의 그 작은 방. 형은 그 방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여기서 사세요? 네, 형님. 여기가 저한테 딱 맞아요. 그럼 밖에 나가 뭘 먹고 싶으신 거 있어요? 내가 살게.
그렇게 우리는 동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 돈 문제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이에요? 난 외로워요. 너는 자식들이 있잖아. 난 아무도 없어. 하지만 넌 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준 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한테 이미 돌이켜본 남편처럼 소중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형님.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병준 형은 6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유산 10억 원이 귀하의 것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몰라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저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그분은 아들들을 건너뛰고 저를 택했을까? 그 깊은 의도를 몰라서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유산 이야기가 집안에 알려진 것은 은행 통지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거실 테이블에 놔둔 그 서류를 준우가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10억이라고? 정말? 그 목소리에 기후와 정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원룸에 모인 세 아들. 아니, 3명의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있었어? 그동안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했어?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병준 형이 저를 택했다는 것을, 그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제 자식들의 눈이 변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시내 빌딩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전세금 올려서. 기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이건 가족의 자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다 함께 쓰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 맞다. 엄마도 늙었으니까 좋은 요양원을 가셔야 하고 우리가 챙길 테니까. 통장을 보여주실래요? 정은이는 침묵했습니다. 막내는 항상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큰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정은이의 침묵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고시원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그리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후 며칠간 제 자식들이 움직였습니다. 준우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빌딩 투자하는 사람 있어. 우리가 들어가면 돈을 좀 불릴 수 있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기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휴지통처럼 통장 관리하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길지 계획 세워야 해. 하지만 정은이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밤 11시 정은이가 제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자고 있었어? 정은아, 이 시간에? 뭐가 됐니? 엄마, 저 형들이 엄마 통장 돈을 쓰려고 해.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형들이 몰래 얘기했어요. 엄마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절반은 빌딩 투자에, 절반은 기호 형이 가져가기로 했대. 기호 형이 이혼하면서 돈이 필요하대. 준우 형은 그걸 알고도 입을 다물었대.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20년을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가. 정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고마워. 정은아만 이해해줘서. 그 밤 저는 첫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데요?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가한 상처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통장 관리 권한을 다시 제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산 상속 서류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기부금 등기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 저는 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집에 와. 넷이서 얘기하자. 오후 2시 우리는 제 원룸에 모였습니다. 엄마, 왜 우릴 불렀어? 무슨 일 있어?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알았던 것처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아, 나는 지금 이 말을 할 때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려고 한다. 너희 아버지의 형이 나한테 남긴 이 돈, 너희는 몰랐을 거야. 그분이 왜 나한테 남겼을까? 그분은 내게 말했어. 난 아무도 없다고.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다르다고. 너희 어머니는 자식들이 있고 그 자식들을 위해 산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 돈을 남긴 거야. 나 자신을 위해 쓰라고. 기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이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싶었어. 너희는 나를 부모로 본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기계로 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걸 참을 수 없었다. 엄마, 그게 무슨... 기다려.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해. 이 돈은 나의 돈이다. 그리고 나는 이 돈으로 뭘 할지 이미 결정했다. 반은 너희 아버지의 형을 위한 장학금 재단에 기부한다. 그분이 했던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은 내가 마지막을 편하게 맞이할 때까지 쓸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희 엄마는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다. 너희가 나한테 보여준 이 모습을. 그걸 받아들이는 건 너희의 선택이고 아닐 건 나의 선택이다.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다. 그 말을 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준우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위협이었습니다. 정은이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이가 제 원룸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도 돼? 정은아, 들어와. 정은이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난 뭐 해야 돼?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정은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른의 정은이를 엄마처럼 안았습니다. 정은아, 넌 다르다. 넌 이미 알고 있었고 엄마한테 말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1편의 끝이었습니다. 선택을 한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감수하는 순간 말입니다. 전화는 월요일 아침 6시에 울렸습니다. 엄마, 나 준우야. 지금 통화 가능해? 그 목소리는 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70살 박미순. 저는 이제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어제 말씀 진지했어? 정말 돈을 기부하고 우리를 단절할 거야? 그래. 나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저 너머로 제 아들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고 난 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4월의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햇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기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기부금을 계획 중이라고요? 이건 가족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이 결정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제 자식들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준우는 감정으로 흔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슬픔, 아들로서의 외로움, 어머니 역할의 책임감. 이런 것들로요. 기호는 법으로 위협했습니다. 보호자라는 명분으로 제 선택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돈,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요일 제 핸드폰이 울리지 않으면 울렸습니다.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문자였습니다. 준우의 딸, 제 손녀 은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나 은희야. 아버지는 이상해 하셨는데 나는 할머니를 이해해. 근데 할머니 혼자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어? 미안해.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식들이 아니라 손자 세대가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아직도 저를 할머니로 봤습니다. 단순히 돈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머니로요. 은희가 고마워. 너는 할머니를 도와주지 말고 너 자신의 길을 가. 그게 할머니를 제일 도와주는 거야. 제가 답장을 보낸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목요일 오후 준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제 원룸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그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들들의 다음 전술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들어가도 돼? 제 문을 열었을 때 준우의 얼굴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제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 눈은 낯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함만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이러는 거야? 우리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만 뭐?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 우리는 자식이야. 그래도 자식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자식이라는 걸.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야. 준우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울음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저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고도 감정 없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가야 해? 나 이혼도 했어. 알지? 어머니 생각도 했어. 기호도 많이 힘들어. 아이들 학비도 문제고. 엄마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한계가 있어. 저는 준우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조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형 은희가 나한테 말했어. 아버지가 할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한대. 그래도 할머니를 이해하라고. 우리 자식들도 엄마를 알아. 근데 너희는? 준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했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 5억 원.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제 휴대폰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로부터 5통의 부재중 전화, 기호로부터 6통의 문자. 그들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마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겠지요. 고시원의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옮긴 원룸으로요. 박 씨, 누군가 손님들이 왔었는데 그게 아는 분이에요? 당신 아들분들 같던데 계속 대기 중이라고. 뭐 어려운 일 있어?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원룸 입구에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제 또 다른 손자 기호의 아들 재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기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미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는 생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 말 많아? 기호야, 할머니가 정말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재현이의 목소리는 준우의 은희와 달랐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슬픔이었습니다. 기호가 가르친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준 것, 제가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물었을 때 나오는 그런 슬픈 말입니다.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뭐였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우리에게 준 돈들은 다 투자하라고 주신 돈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도 투자자고 할머니도 우리의 파트너잖아요.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깨는 거면 그건 사기인 거고, 기호가 제 속을 모두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진실이었으니까요. 실은 그렇게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기호야, 넌 내 아들이야. 사기가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오셨어. 당신이 편하고 싶다고 돈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부한다고? 이건 우리를 벌주려는 거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수예요, 할머니. 기호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싸움에서 저는 이미 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영혼이 벗겨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심장이 철렁거렸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제 정신 능력을 의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70살에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기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고 판사는 저를 마치 정신병자를 보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기부금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압박하거나 강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 결정입니다. 법정의 그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제 자식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끝이구나.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끝이구나. 기호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통장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세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옛날 엄마였을 뿐입니다. 정은이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형들이 뭐 하는지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이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엄마를 믿어. 그 문자 한 줄이 제 심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신호였으니까요. 누군가가 저를 믿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이게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너희 아버지의 형이 남긴 돈으로 거짓된 사랑을 살 수는 없어. 그건 모욕이야. 그분한테도 나한테도 말이야. 법정에서는 제 아들들이 졌습니다. 법관은 제가 충분히 정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제게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제 법정이라는 차가운 장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 후 더 이상 준우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고 저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여전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평일에도 일을 빨리 마치고 와서 저와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녀석의 방문만이 제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비록 그 선택이 저를 아들들과 떨어지게 했지만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측정되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71살이 된 박미순.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식들의 그림자 속에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햇빛 속을 걸어봤습니다.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아래층 문화센터에 있는 그곳으로 매주 가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박미순 할머니, 이번 작품 정말 예뻐요. 제가 만든 작은 항아리를 선생님이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그것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순간의 그 쾌감 말입니다. 제 손가락은 흙으로 하얀색이 되었고 저는 거기서 마치 한 명의 예술가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형 박병준 씨는 도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분이 저를 택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영혼을 본 것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 남편의 형이 남긴 재단이 첫 번째 장학생을 배출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공학과 신입생, 저소득층 가정의 그 학생이 제게 감사장을 보냈습니다. 박미순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돈이 제 자식들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혹은 제 자신의 편함으로만 쓰였다면 이 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움직여야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세 번째로는 준우로부터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엄마, 나 준우야. 잘 지내고 있어? 그 짧은 문자 한 줄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사과도 아니었고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 지내고 있어? 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호였으니까요. 제 아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응,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너는? 나도. 엄마, 미안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마디가 제 가슴에 무언가를 푼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염없이 기다렸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엄마는 엄마 길을 가면 돼. 그게 더 나을 거야. 준우는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저를 다시 본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기호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이가 몰래 말해주었습니다. 기호가 무너졌다고. 자신의 이혼 사건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이후 기호는 조용히 무너져갔다고. 그리고 그는 저를 피하고 있다고. 아마도 수치심 때문이겠지요. 정은이는 여전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왔고 때로는 평일에도 일을 빨리 마치고 와서 저와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녀석의 방문만이 제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내일 보자. 정은이가 말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 녀석이 이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으로 말입니다. 은희, 제 손녀는 중학교 시험을 잘 봤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대학에 가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 그 메시지와 함께 수십 개의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5번을 읽었습니다. 응, 은희. 너 대학 가면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리고 우리 함께 도자기도 배워볼까? 그 후 은희로부터 온 답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진짜 해주실 거예요? 나 기대돼. 사랑해요, 할머니. 그 문자를 받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돈이 매개되지 않은 순수한 그 사랑 말입니다. 재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호의 아들 재현이는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녀석도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잃은 이후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을 그 녀석도 견디고 있을 것이니까요. 지난주 월요일 저는 제 원룸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준우와 기호에게, 정은이에게도. 아이들아, 엄마는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로운 게 아니야. 엄마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자기를 만지고 금요일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토요일마다 정은이를 만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한다. 너희가 엄마를 떠났을 때 엄마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혼자가 슬프지 않았다. 그건 자유였다. 너희 아버지의 형이 남긴 이 돈으로 엄마는 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지륵을 만지면서 마음을 만드는 사람으로 말이다. 너희가 나중에 이 편지를 읽을 때 너희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랑과 의무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것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엄마는 너희를 용서했다. 아니, 처음부터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너희를 이해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도 결국 엄마를 이해할 거라고 믿는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엄마는 엄마 길을 가겠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거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일 거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건 좋은 신호야. 그건 너희가 아직도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죄책감만으로는 부족해. 죄책감 다음에는 변화가 와야 해. 너희 자신을 이해하고 너희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해줬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기를. 그럼 엄마도 설득될 거야. 사랑한다, 엄마가. 그 편지를 새 곳으로 보냈을 때 저는 마치 제 과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어제 정은이가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형들한테 엄마 편지 읽었냐고 물었어. 준우 형은 말도 안 한대. 근데 기호 형은. 정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기호가? 기호 형이 울었대. 그 형이 울었어, 엄마. 진짜로. 저는 정은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물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만 앞으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도자기 교실에 갔습니다. 새로운 도자기 반죽 위에 제 손을 얹고 천천히 빚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같은 표면으로 만들고 거기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나는 나다. 제 남편의 형이 제게 준 돈으로 저는 제 자신을 구매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71살 박미순. 저는 이제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누구에게도 필요로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가 아프셨나요? 혹시 준우처럼, 기호처럼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정은이처럼 제 마음의 편에서 응원해 주신 적 있으세요? 혹은 은희처럼 혼자가 된 할머니를 생각해 주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선택합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마세요. 사랑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잃지도 마세요. 자식도 좋고 남편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당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끔찍한 본심을. 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돈이 없을 때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인지를 말입니다. 제 자식들은 그 순간에 선택했습니다. 제 돈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돈이 제 자식들을 얼마나 깊이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손자인 은희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낫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가 더 많은 사랑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 자신의 주인공으로요. 그럴 때 진정한 관계도 시작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무료이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